자, 이제 777페이지 과세표준 계산부터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 얘기했었죠. 그래서 총 상속 재산이 있었고, 이 총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 재산, 그것을 유증하던 사인 증여하던 상관없이 포함을 하는 거고, 의제 상속 재산이 있었고, 추정 상속 재산이 있었죠. 그래서 현금화하는 것들. 그런 다음에 비과세 빼고 과세과액, 불산이 빼죠.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 그리고 다시 여기서 채무 등을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 가산을 하죠. 사전 증여 재산 가산을 하면 여기까지 나오는 게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했어요. 용어를 조금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상속세 과세가액. 그럼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해야 되니까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뺄 거다. 하나가 상속 공제, 상속 공제를 차감하고 감정 평가 수수료 공제 이렇게 뺄 거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상속 공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상속 공제. 상속 공제. 자, 그러면 상속 공제는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로 나뉘고 첫 번째가 인적 공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인적 공제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있는 게 기초 공제, 기초 공제. 자,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상속 공제에는 비거주자는 혜택이 없어요. 오로지 여기 기초 공제만 비거주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2억 원 빼주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 공제가 있는 거고, 그냥 2억 원 빼줍니다. 네, 뒤에 배우게 되는 일괄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괄공제는 5억 원 빼주는데 기초공제와 중복해서 빼주는 게 아니라 기초공제와 기타공제를 합쳤을 때 그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게 되면 일괄하여 5억 원을 빼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배우자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공제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죠. 상속증여세에서 상속세에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공제예요. 이게 원래 상속이라는 건 망인이 사망했을 때, 그죠?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걸 수직적 부의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런 수직적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맞는데 배우자에게 가는 거예요. 배우자. 이런 걸 우리가 부의 수평적 이전이라고 해요. 배우자랑 같이 돈 벌어서 사는 거거든요. 같이. 그렇죠? 같이 산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공인인증서도 뺏기고 이제 아침에 그래도 와이프가 밥은 해줬단 말이에요. 어제 또 생일이라고 생일상도 봐주고 같이 생활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뭐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런 수평적 이전에 대해서까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타 선진국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던 배우자에게 상속시키던 세금은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배우자에게 가는 건 동일 세대에선 과세하지 않아요. 아래로 내려갈 때만 과세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예요. 법률이. 부부 별산. 그렇기 때문에 부부 별산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던 부부관계가 있을 때 혹은 상속을 하던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사망을 하는데
사망 전에 만약에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이혼 분할 때 재산 분할을 한단 말이에요. 재산 분할하면 증여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재산 분할은 사전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몫은 보통 50%란 말이에요. 신랑이 밖에 가서 열심히 벌고 집에서 전업주부 해도 50%까지는 안 돼. 40%는 인정이 된다면 최소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재산 증식에 기여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포함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같이 번 재산은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하면 세금이 없어. 근데 사망하고 나서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때는 상속세를 내라는 거. 이게 좀 무리한 법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속세 내기 싫은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누워서 있는데 그냥 이혼합니다. 그냥 상속세 줄이고자. 한 100억 재산가들은 진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만 있어요. 이혼을 해야 되냐. 어떤 분은 네 아버지랑 도장을 안 찍는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상속세 줄이기 위해서 이혼하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같이.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잖아. 그래도 그냥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법이. 그래서 좀 무리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평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지나치다 싶어서 배우자 공제를 해주고 있고 꽤 많은 돈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배우자 공제는 얼마를 해주느냐?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 원을 해주는 거야. 한 푼도 안 받아도. 그리고 최대 30억까지 해줘요. 너무 적죠. 한 200억, 300억 있는 사람은 맥시멈 30억입니다. 30억까지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받은 거. 다만 법정 지분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신이 받을 몫에 대해서 법정 지분만큼을 계산해서 그것과 실제 받은 것 중에서 지금 더 적은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우자 공제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2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자녀, 갑을.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한 42억을 받아요. 42억. 그러면 법정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는 인정이 된다고요. 그럼 배우자에게 1.5, 갑에게 1, 을에게 1 되죠. 그럼 3.5분의 1.5 가져가는 거예요. 3.5분의 1.5.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한 18억 정도 되나요? 18억 정도?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아무도 안 들켜주니까 40에 10. 자, 7, 3, 7, 6, 7에 42, 6, 38 맞네요. 그럼 18억 정도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42억이 총 상속 재산이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로 18억, 엄마가 18억 정도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괄 공제가 되거든요. 5억 하면 23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약 19억 정도가 과표가 뜨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 42억 받아도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실제로 18억 이상 받아가면은 과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실무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5억은 해주는 거, 한 푼도 안 받아도. 이해하시겠죠? 최대 30억입니다. 그리고 법정 지분과 실제로 받은 것의 비율대로 간다. 그럼 법정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냐가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교재 잠깐 볼게요. 그래서 개요를 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요. 즉 배우자 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만 적용하는 거예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2억 원 이상은 절대 안 해줍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대요. 그래서 미니멈 1 또는 2죠. 1이 기준금액 곱하기 법정 상속분에서 다시 빼내요. 증여재산 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세 과세 표준을 뺀대요. 자, 왜 뺐냐?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어요. 특별 수익자라고 있었죠. 즉 사전 증여받은 건 민법에서 자기 상속분을 계산할 때 먼저 받은 건 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게 위헌 소송이 올라간 거야.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재밌는 건데 우리 증여세를 배우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6억 원까지는 배우자에게 부부 혼인 중에 증여에도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면 사전에 증여를 했어. 6억 원. 이해하시겠죠? 6억 원을 증여하고 상속재산에 자신의 법정 지분을 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6억 원을 빼는 거야 다시. 그럼 배우자 공제로 적용받는 금액이 요 금액이 물론 여기에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거 비과세 받았잖아. 근데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가 버리잖아. 그리고 배우자 지분까지만 공제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거 다시 빼고 나면은 생존 중에 6억 원을 해주기로 했었던 그 취지가 몰각되는 거잖아. 생존 중에는 6억까지 무조건 해주기로 했다가 다시 상속재산에 엎어서 배우자 공제에서 또 빼버리니까 그래서 위헌소송이 들어갔고 그래서 위헌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을 개정이 됐는데 위헌 판결이 나서 뭐만 빼주는 거냐면 증여 재산을 빼주는 게 아니라 증여세 과세 표준을 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증여세 과세 표준은 0이 된다고 저기에서는. 그러니까 사전에 6억까지는 받아도 뒤에 배우자 실제 자기가 받을 몫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빼주는 금액이 과표까지만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빼는 이유는 민법상 특별 수익자에 대한 몫은 상속 재산에 대한 자기 몫을 계산할 땐 앞에 뺀다고 했어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몫을 빼기 때문에 빼긴 빼는데 다시 위헌소송이 붙어서 증여 재산 가액을 오롯이 다 빼는 게 아니라 증여세 과세 표준까지만 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제 6억 받아도 비과세가 돼서 0이 됐다면 빼는 금액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기준 금액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 금액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속인들의 어떤 잔존 상속인들의 법정 지분을 확보하는 거야. 상속인들을 위한 제도가 상속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아가는 금액들 빼고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법정 지분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총 상속 재산에서 출발해서 뭐를 빼냐면 상속인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금액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야.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손주들, 손자, 손녀들 아주 너무 귀엽잖아요. 얘들 줘라, 얘들. 이렇게 유증할 수가 있어요. 손자, 손녀는 상속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었죠? 손자, 손녀한테 가는 돈은 빼는 거야. 이게 나중에 종합 한도 계산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산입도 상속인들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의 전제는 무조건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과금 채무를 뺍니다. 장례 비용은 돌아가시는 분 노잣돈이에요. 상속인이 가져갈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과금과 채무까지만 빼주고 마지막으로 다시 더하는 거죠. 상속인이 가져갈 돈에는 뭐까지는 포함시켜줘야 되냐면 사전 증여한 재산은 포함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합산 기간 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만 더합니다. 뭐는 더하지 않아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기준 금액을 뽑아냅니다. 거기에 법정 지분을 곱하고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사전 증여 재산가액의 과세 표준까지 다시 뺀다. 그게 배우자 상속 공제에 자신이 법정 지분대로 받을 돈입니다. 그 돈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 중에 적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돈의 최대 한도는 30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개요를 읽어볼게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금액을 한도로 돼 있죠. 밑에 공식은 한도니까 일단 실제로 받아야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신 그 한도 내에서 그 한도 공식이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계산할 때도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계산을 뭐 앞글자를 따서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 본질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본질은 뭐다? 잔존 상속인들이 가져갈 돈이라는 겁니다. 잔존 상속인들이. 그 잔존 상속인이 가져갈 돈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사전 증여 재산가액도 합친다. 상속인들에게 가져간 거. 그리고 유증한 재산 이런 거는 뺍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서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상속분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이 돼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 상속분을 말한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배우자의 상속분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준금액에게 배우자 법정 지분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 포기해. 엄마가 100% 가져갈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 상속분을 말한다. 그래서 일부러 포기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늘려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걸 방지하고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가로 2번에 가보면 한 푼도 안 받았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어. 그럼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 해줘야 마땅하겠지만 거기 보시는 것처럼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5억 원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5억 원은 빼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배우자 공제를 신고를 해. 엄마가 이렇게 받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한 받고 나서 엄마가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실제로 다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상속 개시가 일어났습니다. 개시가 일어났고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막 등기치고 이러는 게 또 호로새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등기 기간이 있어요. 등기. 여기에 6개월을 더해줍니다. 이게 분할 기한입니다. 이때까지 등기를 쳐야 되는 거야. 등기. 근데 이거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얼마 전에 나온 게 뭐냐면 이 등기가 종류가 두 개 있어. 상속 등기가 있고 협의 분할 등기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상속 등기라는 게 있고 협의 분할 등기가 있어요. 협의 분할 등기. 상속 등기는 상속인 중에 아무나 가서 해도 돼. 아무나. 그런데 협의 분할 등기는 협의 분할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이 등기는 인정하지 않겠다. 오로지 이 등기만 인정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 등기만 인정해 준다. 이건 실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로 해서 배우자 다 가져가는 걸로 했는데 그냥 상속 등기만 쳐놨잖아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협의 분할 등기까지만 된다. 그러면 법정 상속분까지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배우자가 가져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5억밖에 안 돼요.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또 6개월 연장하거나 소송이 있다면 소송이 끝날라는 날부터 6개월. 그때까지는 할 수 있다. 다만 이때까지 등기를 안 할 거면 협의 분할 등기를 안 할 거면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줘야 돼. 우리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 등기는 미루겠습니다라고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그 밑에 세부 사항을 가볼게요. 배우자 상속 재산의 분할과 신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라는 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거기에 다시 6개월을 주는 거죠. 그 날까지를 우리가 분할 기한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요 날이죠. 요 날까지를 분할 기한.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돼 있죠. 실제로 분할하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 실제 분할이라는 건 뭐예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는 게 실제 분할이고 이 실제 분할은 상속 등기가 아니라 협의 분할이라는 거예요. 협의 분할.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분할 기한을 분할 사실을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좀 많이 어려운 건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분할 등기가 됐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밑에 신고는 안 해도 효력 요건은 아니거든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 분할했다는 사실 신고 안 해도 돼 원래는.
이해하시겠죠? 다만 6개월을 더 연장받고 싶을 수 있잖아. 그때는 효력 요건이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대법원 판례에 있었던 거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한, 아까 얘기했던 6개월입니다. 분할 기한하고 가로 있죠?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다라면 이때 분할 기한 내 분할된 것으로 봐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내용이 어려웠었던 거고, 실마시거나 하실 때 중요한 협의 분할 등기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도 이런 거 요즘엔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른쪽에 예제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고, 다음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2020년 5월 3일 사망한 배우자 K씨의 과세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고, 물음을 아래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1과 2로 나눠져 있어요. 케이스 2번은 너무 쉽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배우자는 한 푼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해주는 거예요? 5억은 해주는 겁니다. 5억은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은 해줘요. 그럼 케이스 1번이 어려운 거죠. 케이스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자 거기 동그라미 쳐봐요. 협의 분할이라는 거예요. 결국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협의 분할해야 되고 협의 분할 등기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가 17억의 상속재산을 취득함과 아울러 모든 공과금과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은 17억이냐 아니면 공과금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넷팅 금액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17억에서 공과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럼 위에 가보니까 공과금으로 4번 자료에 있습니다. 1번에서 4번 자료에 3천만 원이 있고 채무로 3억 5천이 있어요. 그러면 토탈 공과금과 채무는 3억 8천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받은 재산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 받은 재산은 17억에서 3.8억을 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3.2억이 됩니다. 13억 2천만 원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도가 있겠죠. 한도는 기준금액에서 법정 지분을 곱하고 거기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 과표, 사전 증여 재산의 과세 표준, 증여 재산의 과세 표준에 증여세 낼 당시에. 자, 법정 지분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내용을 보니까 3번 자료 있어요. 사망 당시 K의 동거 가족은 배우자, 아들, 며느리, 손자뿐이며 그 밖에 자녀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상속인은 누가 됩니까? 며느리 상속인 아닙니다. 손자도 상속인 아니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상속 전에 며느리들한테 재산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증여세 계산할 때도 한 번만 계산하는 거고 합산 기간도 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저희 클라이언트도 내가 이제 물어봤죠. 며느리 주시면 이제 세금이 싸다. 왜냐면 며느리랑 같이 또 집 사고 그러면 되니까, 아들이랑. 그래서 주려고 세금도 많이 줄었는데도 회장님들은 약간 고민을 해요. 아들을 불러놓고 줘도 되냐 물어봐요. 그러면 아들이 애 엄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 그 대화가 적절한 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애 엄마인데 믿어야죠. 뭐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경우. 어쨌든 며느리나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만 생기고 2.5분의 1.5가 되겠죠. 배우자 몫은. 그래서 여기가 2.5분의 1.5. 결국 60%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기준금액을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준금액. 자, 그럼 기준금액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일단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지금 찍혀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23.5억입니다. 23억 5천만 원. 자, 총 상속 재산가액이 25억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가보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죠. 손자에게 유증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금액은 상속인들이 받을 재산을 출발한다고요. 그럼 거기 25억을 더할 게 아니라 25억에서 2.3억을 뺀 금액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산입도 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산입도 뺍니다.
2.6억 4억 그리고 2.6도 빼고 4억도 뺍니다. 그리고 공과금도 빼야 되는 거죠. 공과금도 순재산이 아니니까 공과금이 0.3. 자, 그 다음에 장래 비용은 빼요, 안 빼요? 안 빼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는 빼주는 거죠. 3.5억. 상속인들이 가지고 가는 재산. 증여재산가액이 9억이 있는데 아래 2번 자료에 증여재산 가산 명세가 나와 있죠. 토지 A, 건물 B, 건물 C를 사전 증여를 했어요. 자, 토지 A를 보니까 지금 6억 원이고 사망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거죠.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도 여기에 일단은 넣어야 되겠죠.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 사망 전 5년 이내 아들에게 증여한 2억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1억, 사망 전 3년 이내 친구인 L씨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죠. 그렇죠? 자, 앞에 공식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증여한 것만 더해요?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것만 더한단 말이에요. 상속인들. 이게 상속인이 가져갈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1억은 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금액을 네팅 쳐서 60%를 곱하시면 돼. 그리고 지금 증여 당시 과세 표준이 3억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토지 A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건데 그 당시 과표가 3억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빼주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억이 되는 거예요. 3억. 이해하셨죠? 과표를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법정 지분 한도가 되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팅한 금액이 20억 3천만 원이고 거기에 60%에서 3억 원을 뺀 9억 1,8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실제로 받은 게 아까 13.2억이지만 13.2억을 다 배우자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 얼마까지만 9억 1,800까지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배우자 법정 상속 공제는 9억 1,8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배우자가 공제 받으면 9억 1,800 받지만 추가로 모두 받을 수 있다고요? 5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기타 일괄 공제로. 다만 뒤에서 배우겠지만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배우자가 너무 많이 받아갔잖아요. 그 경우에는 안 해줍니다. 그 경우에는 5억 원이 아닌 기초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자, 양가로 3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 이제 핵가족화 많이 되어 있어서 기타 인적공제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있죠? 요 금액이 5억 원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게 가족이 진짜 많지 않으면 쉽진 않아요. 근데 뭐 대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 자녀 공제 있죠? 자녀는 한 명당 5천만 원씩 해줍니다. 나중에 증여재산 공제에서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해준다는 걸 배울 거고요. 미성년자가 있어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동거가족이 있는 거야. 동거가족. 이게 재밌는 거죠. 동거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한 명당 1,000만 원 곱하기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해주고 연로자 공제가 있어요. 상속인 및 동거가족. 그러니까 이게 상속 공제에는 상속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동거가족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인 사람이면 5천만 원. 장애인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대 여명 연수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거 곱해줘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른쪽에 그래서 동거가족이 뭐냐 나와 있죠.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얘기한다. 그러니까 노모를 모시고 있으면 동거가족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 봐야 합친 거 이런 거 다 합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3억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잘 안 나와요. 중복공제는 원래 안 해줘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중복공제가 있는 게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 공제는 배우자 공제 그 밖에 인적 공제도 다 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일괄 공제 있죠? 이게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적용이 되고 기초 공제 동그라미 1번 보면 그 밖에 인적 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준다. 그러니까 일괄 공제로 대부분 된다. 자, 이 경우 밑에 두 번째 문단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단독 상속 받게 되면 그 경우엔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만 적용하지 일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보게요. 다음 페이지 이제 물적공제 가볼게요. 자, 물적공제가 이제 인적공제를 지금까지 배운 거고 재산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게 물적공제라고 보시면 돼.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뒤에 넘어가 보시면 가업상속공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롱상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같은 거 있으면. 뒤에 넘어가 보면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드물어요.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물적공제에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가 있어요.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을 가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동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맨 아래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3대가 장수기업이다. 이런 데들을 활성화시키고자 만든 법입니다. 맨 처음에 한 20년 전 그때는 1억 원이 한도였어요. 가업상속공제. 그러다가 우리 MB 정부 와서 좀 늘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와서는 어마어마하게 더 늘려준 거고요. 그래서 거기 최대 500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대박이죠. 즉 중소기업의 주식을 내가 보통 받으면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가 꽤 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500억 원까지 그냥 공제해 주는 거예요. 대박 아이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 한 푼도 없는 거야.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세요.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식을 회사를 설립했어. 1억 원에 설립을 했는데 이게 한 300억쯤 됐어. 상속세 안 내는 거야, 그 나라. 예를 들어서 그런 나라가. 그리고 아들이 이 회사를 팔아. 300억에 팔아. 그럼 아들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상속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도 마찬가지인 거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취득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상속받은 재산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과세 안 하고 나중에 과세한다는 취지가 여기 녹아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지만 그냥 그런 건 생략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원래 진정한 패밀리 비즈니스의 가업은 법인이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 사업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 이어받으면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각종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산을 가업상속 공제해 주는 거예요. 법인으로 받아도 해주느냐? 옛날에는 안 해주다가 지금은 해주는 거예요. 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주식을 받은 경우도 해준다. 참고로 자 여기 보세요.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야.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생김새가 이런 거지. 현금이 엄청 많아. 현금이 한 300억 대. 그리고 자산 총액이 500억이야. 그러면 이런 회사는 가업도 있지만 현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중에 최소한의 보유 현금이 있겠지.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 그거 제외한 나머지 현금, 그게 만약 250억이다. 그건 가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가업 외 자산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겁니다. 가업용 자산이 아니에요. 그건 원래대로 내고 가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만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업상속 공제 받는 회사들은요. 자녀들이 보통 시골에 내려가서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과밀억제 권역 밖에 나가서 뭐 공장에서 일하고 하는 거를 여기 압구정동에 사는 애들은 싫어해. 일반적으로. 내가 거기까지 가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보다 가업상속 공제를 잘 못 받아. 그냥 받기 싫어. 아버지 나 그 돈으로 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얘기 그 회사 정말 잘 되는 회사야. 너무너무 잘 돼. 그런 회사들은 현금이 빠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현금이 너무너무 빠방한 거야. 이런 회사들은 가업상속에서 저 현금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배당을 많이 치고 보통 배당을 많이 치고 상속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배당 엄청 쳐. 게다가 내년부터는 없어지지만 차등 배당이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왕창 치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가업이 뭐냐 이거지. 가업이. 그렇잖아요? 원래 진정한 가업은 원래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뭐 일본 같은 데 가서 이제 음식을 먹어. 그럼 맛있는 거 먹잖아요. 3대째 이어오는 집이래. 그런 게 패밀리 비즈니스지. 그 세금 내면 그 가업을 이어받기 힘들다. 근데 우리는 뭐 이상한 가업도 많이 들어오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이 가업과 관련된 업종이 있어. 모든 종류의 가업이 되는 건 아니야. 저희 가업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업의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러면 양가로 2번에 반가로 2번에 가보면 가업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 패밀리 비즈니스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만 됩니다. 모든 기업이 아니라 파란색 중소 중견기업만 되고 아버지가 어저께 회사 차리고 돌아가셨는데 가업이다. 이제부터 우리 가업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을 했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가업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견기업을 하나 인수해 직전에 그리고 물려주면서 가업이다 해서 세금 안 내는 거 이런 걸로 안 되는 거 10년은 버텼어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박스 잠깐 가보시면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했죠. 그래서 가업상속 공지의 요건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피상속인의 요건이 있고 하나는 상속인에 대한 요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하나 더 있어요. 왼쪽 잠깐 가보시면 거기 세부사항 있죠. 중견기업의 경우에 가업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제도가 있냐면 상속세가 많아서 가업을 이어받기가 힘들다. 그 세금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부동산도 많아. 그리고 예금도 많아. 그리고 가업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가업 상속을 안 받아. 가업 상속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나오는 상속세가 있겠지. 그럴 때 상속세. 이거 다 포함한 상속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속세가 한 30억이야. 근데 이 두 개만 팔아도 60억은 나와. 이 돈의 2배는 나와. 그럼 가업상속 안 해줘도 이 돈으로 충분히 내고 이거 이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말고 중견기업의 혜택이 지나치다고 해서 근래 바꾼 법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 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이 즉 부동산 예금 이런 게 자 가로치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20%, 200%를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구체적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어디까지의 범위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상속인의 요건이에요. 돌아가시는 분. 자 첫 번째 아버지 회사여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백날 주장해. 뭐 코스닥 기업 하나 사고 한 지분 2% 있고 저걸 우리 가업으로 삼겠다. 자기들끼리 상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최대 주주여야 돼. 패밀리 전체가. 그래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여야 된다. 그리고 그 지분을 10년 이상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야. 아버지가 10%밖에 없고 아들에게 사전 증여해서 아들이 60%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것도 된다 이거야. 이해하셨죠? 10%. 왜냐면 아버지 그룹으로 봤을 땐 최대 주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요거 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예교받은 게 있어가지고 중요합니다. 어쨌든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 해당 가업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특정 기간 이상을 재직했어야 돼. 아버지가 일장이어야 된다는 거야. 일장 대표이사로. 그래서 전체 그 회사 존속기간 중에 50% 이상 뭐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상속인의 요건이 있습니다. 얘가 가업을 이어받아야지. 그렇죠? 일단은 이제 우리 종민이가 나이가 지금 11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가업이 있으니까 네가 이어받아라.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 11살짜리가 뭘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개기는 거 보면 많이 아는데 어쨌든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안 되고요. 다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을 하고 그리고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까지 해야 됩니다. 요게 요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으로 나뉩니다. 영농상속의 범위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 785페이지에 가보면 세부사항 하나에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업상속만 받고 가업을 이어받지 않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해주는 이유가 가업을 이들이 이어받아야지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 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래서 가업상속을 받은 자는 이런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상속세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이 기간은 10년이었는데 요 근래는 7년으로 좀
축이 됐고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압상속 동그라미 1번을 보면 20%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일 많은 게 2번이죠. 가압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일 큽니다. 세 번째가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요게 핫한 이슈가 있어요. 이게 지분 감소가 회생 들어가서 감소되는 경우, 무상 감자하는 경우도 뭐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5번이요. 고용 요건과 관련된 거예요. 직원을 줄이면 안 된다라는 요건 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가업상속 공제 전에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요건까지는 근래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세부사항에 조세 포탈 또는 회계 부정 시 가업상속 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까지 근래에 나왔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금융재산 상속 공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상속세를 낸다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재산의 평가예요. 평가. 실무에서도 제일 어려워요. 이거 아파트 얼마짜리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게 얼마짜리냐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가를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실제는 100억인데 60억 70억으로 상속재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 상속세는 굉장히 적게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 차곡차곡 예금만 많은 사람들 있죠. 차곡차곡 진짜 주식이 있고 주린이 뭐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억울하죠. 시세 그대로 다 내니까. 이게 이쪽 용어로 알로 그냥 다 낸단 말이에요. 억울하다. 그래서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금융재산이 있다. 상속재산 중. 그러면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적용받기 힘들어요. 자, 아버지가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금도 한 몇 억 있어요. 그래서 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는 거라. 왜냐면 아버지 부동산에 차입금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차입금과 상기한 네팅 금액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가보면 순금융재산 가액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순금융재산 가액이기 때문에 차입금은 무조건 다 빼는 거야. 순금융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더라. 자, 공식이 있는데요. 그림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림이.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은 전부 다 빼주는 거야. 그 도표처럼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요. 2천만 원만 빼주는 거예요. 1억에서 10억까지는 20% 빼주는 겁니다. 금융재산 가액에 항상 10억 기준이 많아. 우리 상속증여세에는 10억이 20% 2억 요 룰이 많아서 참고하시고 10억 넘으면 최대 2억 원까지 빼준다. 그걸 공식으로 만든 게 위에 표입니다. 위에 도표 이해하시겠죠? 2천만 원 이하는 전부 다 빼주는 거고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2천만 원만 빼주는 거예요. 1억 초과 10억까지는 20% 빼주는 겁니다. 금융재산 가액에. 자, 넘겨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으로 있는 회사 주식도 그럼 금융재산 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걔는 최대 주주 지분은 금융재산 공제가 되지 않아요. 이때 말하는 금융재산은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도 다 포함하거든요. 삼성전자 주식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다 포함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이런 것도. 자, 거기 보시면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안 된다. 차명 주식도 당연히 안 되겠죠. 나중에 차명 주식 뽀록 났는데 그거 해달라. 안 됩니다. 재손실세액 공제 안 됩니다. 안 된다. 재손실세액 공제는 되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재가 언제 나야 되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첫 번째죠.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재가 나야 돼요. 지금 완전히 이거 뭐 이 집안 그냥 풍지박산 난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은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고, 근데 보험금 받으면 안 빼주겠지. 뭐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무에서 꽤 받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이 살아야 돼, 동거. 근데 이제 같이 살자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사셔야 되는 분들이 뭐 요즘에는 처갓집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럼 같이 살자 그러면 불편하다 싫다 이래요. 근데 동거주택 상속 공제 해준다 그러면 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거주택 상속 공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기자들이 이 이름 잘 붙이기 좋아하잖아. 뭐 기사 딱 제목 야마에다가 동거주택 상속 공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안 팔리는 거잖아요, 기사가.
효도 상속 공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 일종의 맞는 말이죠.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효도인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 같이 사시는 분들 효도인지 얹혀 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동거주택 상속 공제 해줘요. 이 금액이 근래에 상향됐어요. 최대 6억 원까지 해줘요. 주택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택 가격에서 이제 뭐를 빼냐면 예전에는 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거 안 빼고 주택 가격이 무조건 80% 뺐거든요. 지금은 담보된 담보 채무를 빼요. 모든 채무가 아니라 담보 채무예요. 여기에 올해 개정돼서 100% 해줍니다. 최대 6억 원까지 100%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요건은 좀 까다로워요. 아버지 그럼 주택이 있습니다. 동거했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식은 봤어요. 상속주택 가액에서 빼는 거예요. 상속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을 빼고 거기에 100% 곱하고 최대 6억 원까지 해준다. 자, 이때 동거주택이란 요건이 까다롭죠. 모두 갖춰야 돼. 모두. 거기 모두 갖춰야 된다. 첫 번째, 피상속인 아버지하고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살아야 돼요.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혼해서 10년을 부모님하고 시부모하고 아니면 처갓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안 되죠. 여기서 안 됩니다. 보통.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래요. 또 가능하죠. 어쨌든 그런데 거기 상속인이 누구만 돼요? 엄마는 안 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직계 비속 효도 공제라고 그랬잖아. 직계 비속인 경우가 한정됩니다. 거기로 상속인이 받았어야 돼요.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돼요. 근데 하나의 주택이라고 했을 때 이럴 수가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2년 전에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엔 무주택으로 7, 8년 넘게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는 요건은 충족하는 거야. 왜? 조문에 소유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하여 동거만 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되는 단어가 계속하여라는 말이 있죠. 총 15년 같이 살았는데 앞에 8년 살고 뒤에 7년 산 거야. 중간에 끊겨 있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계속하여 10년이어야 돼. 계속하여 10년. 자, 동그라미 2번은요.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채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1세대 1주택 하는 기간은 무주택 기간도 포함해.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계속 같이 살던 하나의 주택으로 계속 살던 마지막 10년 소급했을 때 같이 살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해하시겠죠? 다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3번.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야 된다. 자, 이게 작년까지는 무주택자만 됐었는데 추가된 거야. 자, 보세요. 아버지 주택인데 아들이 상속받아 혹은 딸이 상속받는데 무주택자야 되는 거지. 상속 개시일 현재. 근데 아버지랑 공동으로 5대5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돌아가신 날 현재. 그것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죠.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거야. 여기 사망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남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 34세대.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10년 이상 따져야 봐야 될 거 아니야.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데 어떤 애는 한 26세대는 애 있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왜냐면 미성년자 기간에는 아버지한테 얹혀 사는 거지 효도로 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효도 상속공제. 그러니까 미성년자 기간은 빼야 돼. 미성년자 기간 빼고 계산해. 근데 얘가 중간에 뭐를 했을 수 있어? 군대 갔을 수도 있잖아. 군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군대 3년 갔어. 옛날 사람은 3년 가니까 요즘 뭐 한 18개월 가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그럼 요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왜냐면 이거 소급해서 보니까 이게 계속하여가 안 될 수가 있잖아. 계속하여에는 포함시켜 주는 거야. 계속하여에는. 근데 10년 이상 계산할 때 그 기간은 빼고. 이해하셨어요? 계속하여라는 단어에는 군대 간 기간도 포함을 해줘요. 하지만 10년 이상은 진짜 날짜가 10년이 딱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산 날짜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20살 때부터 14년이니까 가능한 거지 얘는.
14년 중에 3년 빠져도 11년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은 계속하여는 되니까. 그 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이와 비슷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상속 공제가 많잖아요. 이 상속 공제의 종합 한도라는 게 있어요. 왜 필요하냐면 종합 한도는 기본적으로 상속 공제 효과는 상속인들에게만 주어져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자에게 상속을 시켜줘. 이해하시겠죠? 유증으로. 그럼 손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잖아. 그럼 얘가 상속 공제 효과를 보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공제든 이 공제 한도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상속인 이외자들에게 상속되는 분은 빼고 상속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상속세 과세가액 우리가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시 빼는 거야. 다시. 자, 첫 번째 빼는 거, 두 번째 빼는 거 묶어보세요. 같은 거야 원래. 1번, 2번은. 1번은 뭐냐면 상속인 아닌 자,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라는 거는 뭐예요? 손자, 손녀 요런 애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요런 자에게 유증하거나 사인 증여한 재산은 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효과는 아들, 딸 요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배우자까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 둘이 다 포기하고 손자에게 다 주는 거야. 왜냐면 이게 싸잖아 사실. 아버지한테 한 번 갖다 상속세 또 내고 또 그 손자한테 갈 때 또 상속세 내면 두 번 내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런 조세협행위를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지. 상속 공제를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으면 걔는 선순위라고 또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같은 내용이지. 결국 같은 패밀리 안에 있어도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유증해봐야 상속 공제에서 빼니까 안 된다는 거고, 마지막은 뭐냐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여기에 증여재산 가산액을 넣어놨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전 증여를 해버려. 이해하셨어요? 그럼 사전 증여해도 여기 다시 들어왔을 때 상속 공제를 많이 받으면은 사전 증여세 낸 거에 환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증여세를 실제 돌려주진 않는데 이 사람의 재산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게 합산이 돼서 누진과세가 됐다가 앞에 증여세를 빼주니까 그러면 내가 한 20억 있어. 부동산이. 그리고 사전증여 또 20억을 한 거야. 그럼 40억인데 이해하시겠죠? 40억인데 이 상속공제가 20억 풀로 다 받아. 그러면 앞에 20억에 대해서 낸 거는 낮은 세율로 끝나버리는 거잖아. 누진 효과가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전에 증여한 재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여세의 실질적 환급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속공제를 할 때는 빼주는 거야 다시. 그래서 거기 마이너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 가산액을 빼줍니다. 근데 이게 왜 5억 원으로 되었냐면 이것도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야. 손자가 있었어. 손자. 이해하시겠어요? 손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4억 있었어. 4억. 근데 사전 증여를 해버린 거야. 쫓아오시겠죠? 그래서 증여세가 나온 거야. 이 사람이 좀 몰랐으면 내가 죽기 전에 애가 잘 못하니까 그냥 자녀도 없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줄 수 있잖아. 근데 사전 증여를 하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이 4억인데 상속공제로 5억 일괄공제로 다 빠질 거 아니야. 그런데 상속공제 한도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애 때문에 싹 다 공제가 제한된 거야. 그러면 상속세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너무 지나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만 더하는 걸로 조정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을 보면 동그라미 3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한번 보시면 돼요. 회계법인, 세무법인 이런 데는 안 주는 거 오로지 감정평가 받은 것만 인정해 줍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상속세 과세표준. 다음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거주자란 얘기죠. 2020년 5월 3일 사망한 K씨의 과세 자료이다.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해보래요. 자, 우선 상속세 과세가액까지 한번 가볼까요? 과세가액.
자, 첫 번째 대지, 주택, 금융재산. 근데 주택은 동거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네요. 그리고 금융재산은 K씨가 보유하던 현금과 예금이 있습니다. 그럼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억 원이 안 될 때까지는, 아니 1억 원이 안 될 때까지는 그냥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0%. 그래서 2천만 원이 최대 공제가 될 것이고, 오른쪽에 가보면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전 증여받았네요. 2015년 6월 4일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증여 당시 평가액은 2억 원이고 증여세 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은 2억 원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총 상속 재산 가액에서 출발해 보면 여기가 16.5억이 있고, 지금 추정 같은 건 안 보이는 것 같고,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이 2억 원이 있는 거죠. 여기 2억 원이 있고, 자, 오른쪽에 가보니까 사망 당시 공과금과 채무는 없어요. 만약에 채무가 있었다면 순금융재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 비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장래 비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500만 원은 빼주는 거죠. 500만 원은 빼줍니다. 그럼 총 상속재산 16.5억에서 500만 원 빼고 사전증여재산 2억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올 거고, 그 상속세 과세가액은 1845 됩니다. 18억 4,500만 원까지 온 거고요. 사망 당시 동거가족은 배우자, 아들, 며느리뿐이래요. 그럼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는 배우자와 아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1.51의 법정 상속 지분을 가질 거고, 상속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을 부담했으니까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을 차감하면 될 것이고, K씨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며 상속 재산의 분할은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분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배우자 60%, 아들 40%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분할 명세서는 신고 기한 내 제출된 첨부 서류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선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로 5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상속공제에서 기초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배우자 단독 상속한 게 아니니까. 단독 상속이라면 안 되겠지만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되겠죠. 자,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기 위해서 기준금액에서 출발을 해봐야 돼요. 자, 왼쪽에 다시 가보면 지금 상속인들이 받을 거에 다 들어와 있죠. 대지, 주택, 금융재산 다 상속인들이 받을 거였고, 오른쪽에 보면 사전 증여재산도 원래 상속인들끼리 받을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준금액은 사전 증여까지 합친 얼마가 돼요? 18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기준금액은 18억 5천. 18.5억의 60% 만큼 실제로 또 가져간 게 얼마가 돼요? 16.5억이지. 왜냐면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서 나눈 게 아니라 실제 16억 5천에 대해서 60% 나눴잖아요. 한도는 여기 다 걸리는 거죠. 한도 내에서는 다 가져온 게 되죠. 법정상속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전 증여 있으면 무조건 법정상속분이 자기가 대로 가져갔으면 그 한도보다는 적게 가져간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산해 보면 실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9억 9천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한도가 되고 16.5억에 60%가 되니까 9.9억을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럼 상속공제로 14.9억을 빼줄 수가 있겠죠. 거기 보시면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하면 일단 14.9억 왔고, 금융상속공제 있죠? 금융상속공제는 2천만 원 되는 거고,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없는 거죠. 실제로 직계 비속에 하나여 적용되는데 동거주택 없으니까. 그럼 금융재산 상속공제까지 다 합치면 공제가 나올 거고, 종합한도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안 걸리겠지. 왜냐하면 손자 같은 사람한테 준 게 없잖아요. 선순위 상속인 이외자에게 지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제 한도 공식만 잠깐 보시면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출발했었잖아요. 18.5억에서 18.45에서 빼서, 자, 사전 증여 재산을 빼는 거죠. 5억 원을 초과하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니까 사전 증여 재산의 과세 표준을 뺀단 말이에요. 사전 증여 재산이 2억인데 5천만 원 뺀 1억 5천을 과표를 빼는 거죠. 그럼 종합한도는 16.95가 돼요. 16억 9,500만 원이 되는데, 아까 상속 공제 합계가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9억 9천,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 공제 2천까지 다 합치면 그 금액이 10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10억 1천만 원 이루어지는 거고,
마지막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별도인 거. 상속 공제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 공제 300까지 다 빼고 나면 상속세 과표는 한 3억 3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 20억 돼도 뭐 배우자 좀 가져가고 뭐 하고 나면 상속세 과표는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 이제 상속세 계산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시죠. 다음 시간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상속세 거의 끝났고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한 생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